안녕하세요. 도래 동양대장 강의를 보며 28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강의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그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강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 동학의 그 국물연구 사상을 그 동양 철학, 특히 이제 유학이죠. 유학. 그리고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리학 주자 관점에서 요거를 이제는 그 조명을 해보는 강좌들을 제가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그 몇 개 강좌를 거기에 이제 시간을 좀 투입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최수원 선생께서는 이제 동학을 창조로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는 그 많이 얘기되는 게, 이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몰락한 양반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몰락한 양반가문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최수원 선생의 그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서 이제는 그 늙음하게 이제는 최순 선생을 자식으로 얻게 되면서 굉장히 총애를 하셨죠. 사랑하셨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경주에 있어서 그 지역이 아주 근데 그 명망이 있는 그 선비 가문이다, 양반 가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뭐 풍족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 최순 선생 이렇게 총애를 많이 하시고 교육을 많이 시키셨다. 그럴 때에 그 유학자 집안이니까, 선비 집안이다 보니까 그 조선 유학, 그러니까 성리학을 이제는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리학을 많이 공부를 하셨던 걸로 이제는 얘기가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이제는 그 태계 이황의 그 학문권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태계 이황의 그러니까 조선 유학 중에서도 그 한맥, 아주 큰 줄기가 태계 이황의 학맥이기 때문에, 이 태계 이황의 그 학문의 어떤 그런 그 학문의 풍이죠. 그 학문의 풍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태계 이황하면 이제 성학십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학십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학문이다 그런 뜻. 이 성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리학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학, 한마디로 성인이 되는 학문이죠. 성인의 학문. 요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성리학, 주작을 그 성인의 학문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성학 10도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바쳐가지고 왕이 그 성학 10도를 통해서 성리학과 주작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체화시켜가지고 실제적인 정치 현실에서 제대로 된 정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왕도 정치를 전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바친 10개의 그림으로 된 그런 내용이 바로 성학 10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학 10도 안에 태계 이황의 그 성리학 학문적인 그 집정물이 바로 이 성학 10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학 10도 중에서도 첫 번째 제 1도가 있어요. 1도.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림을 여기 하는데, 성학 10도가 이제 10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거라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해서, 그러니까
그 조선 성리학의 그 어떤 이치들을 10가지 그림에 담아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는 제일 첫 번째 도인 태극도라는 주영계가 이 도설, 이게 해석을 한 건데, 이게 태극도에 대한 해석한 주영계의 태극도설에 대해서 저도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차차 이제 해석을 할 텐데, 일단은 오늘은 보려는 거는 이런 어떤 공부들을 그 최순 선생께서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순 선생께서 하셨다 그런 얘기니까, 돌 선생께서는 최순 선생이 그런 그 아주 그 심오한 퇴계 이양의 그 성리학, 그 성학을 이렇게 그 체화시키면서 자라온 그 최순 선생께서 동학을 창도하실 때 그런 어떤 수행과 수련의 원리, 그러니까 그 선비로서의 그 어떤 수련과 수행의 원리를 이제 성경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것을 이제 또 드러내준다고 하는 거죠, 성경신. 그래서 성경신에 대한 내용들을 돌 선생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공부를 하신, 이런 성학식도 공부를 하시는 이런 그 성리학적 기풍을 완전히 체화시키신 분이다 보니까, 그 마테오 레치가 쓴 그 천주시리도 바로 이런 유학의 관점에서 이 천주교를 나름대로 그 이해될 수 있게끔 그 설명해주는 그런 텍스트였기 때문에, 천주시리와 또 이렇게 연결을 또 시켜가지고 을묘천서라고 하는 이때 이걸 천주시리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주장을 하시게 된 것인데, 제가 볼 땐 그건 잘못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하시는, 개연성 있는 자신이 볼 때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개연성은 없다 생각을 한다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동학 안에 이 성경신의 어떤 그런 수행체계로 좀 들어와 있고, 또 상당한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성경신 외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뭐 이렇게 매칭을 잘 시키지는 못하고 계세요, 도울 선생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짚어주려고 하는, 도울 선생이 짚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돌 선생이 짚어주지 못하는 성리학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짚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러면은 성리학이라는 거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그 원래 그 주자라는 분이시잖아요. 주자. 예, 네, 주자. 예. 그 주자라는 분이 성리학을 이제 창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인터넷에 보면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긁어와서 이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공자, 이 양반은 이제 우리가 성인으로 4대 성인으로 추앙하는데, 이분은 그 유학의 시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학의 시조. 그래서 기원전 한 550년 뭐 이 정도 뿐이다 하시면은, 주자는 지금 1130년에서 1200년 사이니까 이분이 그 거의 한 1700, 800년이 지난 뒤에 이 공자의 유학을 다시 재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공자의 유학을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신유학, 새로운 유학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손보게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이것이 신유학이 이제는 성리학이다, 뭐 이렇게 주자학이다. 이분의 그걸 따가지고 주자를 따가지고 주자학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면은, 이 주자는 그 중국 남송의 유학자인데, 그 주자, 주부자, 주문공으로 이렇게 존칭된다라고 하는.
이분은 그 19세 진사가 되셔가지고 여러 관직을 지내셨다. 그래서 공자, 맹자의 학문 등에 전념했으니까 유학을 공부를 하신 거죠. 깊이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주돈이, 그러니까 주돈이가 누구냐면 주돈이, 여러분이 주돈이가 여기 주돈이라고 되어 있는 주돈이는 이 양반이 바로 그 성악 10도에서 요 첫 번째 도상인 태극도서를 쓰신 분이 주돈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주영계라고 하는 주영계가 이제 주돈인데, 그러니까 이 주돈이라는 분이 태극도서를 요 첫 번째 성악 10도 중에 첫 번째가 주돈이 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태극도서를 요걸 썼는데 그러니까 태극도를 기초로 해서 이거 설명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요 분의 학문을 이제는 이어받은 거예요. 사실은 주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태계 이황 선생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학문적인 게. 그리고 정호정의라는 이 두 분은 이제 형제지간인데 이 두 분도 정호정의는 제가 이제는 그 유학하면서 정호정의 형제인데 이 형제가 학문이 좀 깊었죠. 유학에 대한 학문이. 그런데 이분들이 좀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번에 소강절과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근데 소강절이 나이가 훨씬 많았고 정의 형제는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소강절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정의 형제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중국의 유학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저는 둘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공자 이후로 이제는 그게 소강절이라는 사람하고 바로 주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저 자신의 흥미를 끄는 인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소강절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소강절을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소강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강절에 대해서 소강절의 선천시막이라고 하는데 소강절은 선천시막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소강절의 선천시막은 굉장히 너무나 독특하고 굉장히 그 차원이 좀 달리 해가지고 기존의 유학자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차원이 다른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 정의 형제 같은 일반적인 유학자들은 사실 감히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비범한 철학체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그 유학적 학문적 기풍에서는 소강절이 배척이 됐다라고 하네. 배척이 돼가지고 오늘날 소강절이 중국에서는 많이 연구가 안 돼 있고, 오히려 소강절은 우리 그 조선에 와가지고 꽃을 폈어요. 소강절의 선천시막이 중국에선 배척받았고, 배척받은 반면에, 왜냐면 소강절의 그 선천시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이제는 우리가 역학 자체를 공부를 할 때 주로 상수학적인 접근을 했더니 소강절의 선천시막은 상수학적이죠. 우리가 상수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주자연과 인간의 그 진화의 원리를 이렇게 연구하는, 주로 그런 식의 연구는 상수학이라고 하는 상과 수를 써가지고 전개하는 학문이라네. 근데 이 상수학이 상수역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수역학이라고 하는, 선천시막은 상수역학의 바탕을 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유학자들이 볼 때는 사실은 우주 원리, 자연의 그 원리, 자연 법칙에 대한 이 연구보다는 유학자들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이 이렇게 멀어지게 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받았다기보다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취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소강절이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소강절은 한국에서 우리 조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학자로 존중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소강절을 뭘로 익히냐면 소강절을 소자라고 있네. 소자라는 표현에서 소강절을 소자다 이렇게 소강절 소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자하듯이 요 뒤에다가 자자 붙이는 분들을 주로 성인급으로 많이 현자 성인급으로 표현해 주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 조선에서는 소강절을 소자로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강절에 대한 선천심학도 제가 한번 이거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요 정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자라는 분이 사실은 소강절보다 훨씬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강절이나 또는 주돈이 정호 정희 형제 같은 경우는 다 이 송나라 초기 때 북송 시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남송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 남송 시대.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는 그 금나라라고 하는 거죠. 금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제 와나나골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나라. 금이죠. 금국인데 금은 아골타 황제가 금나라를 창건을 해가지고 이 그 만주 지역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거란의 국가인 요나라를 요나라라고 그냥 요는 뭐 이거는 야율시 가문이죠. 야율시 가문이 이제 황실 가문인데 야율시를 몰아낸다라는. 그때는 이걸 요나라가 뭐 거란이죠. 거란을 키타이라고 합니다. 키타이를 한자 발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란이라고 하는 거죠. 이 거란 키타이를. 근데 금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주르첸이라고 주르첸. 우리는 뭐 여진족이라고 하잖아요. 여진족이란 말이 주르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본래 발음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나나골타가 그 한 3만 정도 군대를 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그 요나라 그러니까 거란의 40만을 격파를 해버린다는 엄청난 한마디로 전쟁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와나나골타라는 사람이. 그래서 와나나골타가 금나라를 세운 뒤에 이 금나라가 그 송나라를 압박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밀어내게 되는데요. 북쪽을 차지하면서 장강의 북쪽을 양자강 위를 차지하고 양자강 아래쪽으로 송나라를 몰아내버리니까 송나라는 양자강 북쪽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를 이제 그때를 이제 북송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려난 뒤에 남송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금나라에서 바로 이 송나라의 황제 2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사건도 생기면서 이 정강의 치라고 해서 송나라 역사에서 아주 치욕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황제들이 잡혀가지고 이게 한 황제만 그런 게 아니고 2사람이 연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나라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 나라의 앞날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이쪽 그 남성은 엄청나게 풍족했죠. 그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그 부를 쌓으면서 엄청나게 풍족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주자가 나름대로 이런 외침에 받는 상황 속에서 그 남성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는 벼슬을 얻어서 이제는 저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에서 그 정치에 몸을 담으면서 이 양반이 이제는 그 학문을 연구를 해서 자기도 이제는 학문을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실현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워낙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워낙에 그 부정부패들이 심해요. 상상을 초월해서. 특히 그 송나라의 핵심적인 그 인물들이 이쪽 금나라하고 내통을 하면서 이제는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황제한테 충성하지만 뒤로는 뭐해 금나라와 또 이렇게 내통을 해가지고 그런 거죠. 일종의 그 이때는 이제는 뭐 남성이 뭐 보다는 남성이 어때 금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주자가 자기의 뜻을 적게 되면서 벼슬자리를 버리고 이 양반이 이제는 그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복건성 우계라는 그래서 출생했어요. 이분이 복건성에서 복건성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건성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그 지도를 보면은 뭐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복건성 여기가 복건성이에요. 여기 복건성이니까 복건성 맞은편이 대만입니다. 대만. 그래서 그 목택동하고 장제스가 이게 최후의 전투를 한데 여기 금문도 전투를 하게 돼요. 복건성의 금문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마지막 싸움을 전투를 했죠. 거기서 전투를 한 뒤에 거기서 전투를 해서 이때 장제스가 목택동을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북진을 한 게 아니라 대만으로 승리하고 대만으로 이제 대만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목택동이가 패하면서 대만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대만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마지막 전쟁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대만과 마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과 마주 보는 거기가 그 금문도라는 것이 그 샤먼이라고 하는 복건성 성도가 바로 대만 맞은편에 있죠. 맞은편에 있어 여기. 근데 여기서 여기 이 샤먼 하문에서 한 350km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 그 무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이산. 그래서 무이산이라는 곳에 이분이 정치고 뭐고 다 때려치고 학문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품고 이제 무이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무이산.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학문 성리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무이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게. 예, 그래서 이 무이산이라고 여기 있는데요. 무이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무이산 주자가. 그래서 무이산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는 그 신유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리학을 완전히 집대성해서 그 세상에 이제는 보여주는 거죠. 자기 학문적 경지를 펼쳐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학문을 완성을 하고 펼쳐서 그것을 세상에 한마디로 학문적 세계를 펼쳐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무이산에 들어가서 이분이 무이산 10년 동안, 무이산에 10년 동안 여기서 자기 학문을 갈고 닦으면서 여기다가 그 정자를 지어놓고 무의정사라고 하는데 이 무의정사를 지어놓고 여기서 학문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무의정사. 그래서 이때는 이미 벼슬도 이제는 나름대로 높은 위치까지 갔었으니까 그 명망이 굉장히 높았죠. 그 학문적 명망과 그런 것들이 높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 학문 공부하는 선비들이 그 주자를 찾아와서 같이 학문을 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배우고 제자들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문을 이제 펼친 거죠. 그래서 이 무이산에서 10년을 쓰면서 이제 무의정사를 지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무이산에 지금 여기도 지금 관광지예요, 굉장히.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에 여행 가는 때 많이 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무이산이거든요. 무이산 아주 경치도 아주 절경이죠. 여기도 엄청 여기 강이 굽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주자가 여기 무이산에 이제는 무이정사를 지어놓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시 한 편을 시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럴 때 지은 시가 무이구곡가를 짓게 되는 무이구곡가. 예. 그런데 이 무이구곡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주자의 성리학을 시 10편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심오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이구곡가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시라고 하는 거죠. 무이구곡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이구곡가를 10편이죠. 이렇게 10개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 거는 이 무이산에 들어가는 상황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9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수가 9편이 뭐야? 실제적인 무이산의 그거를 정일경을 실제로 표현한 거는 9편이라. 그러니까 제 첫 번째 편은 이 무이구곡가를 지으려는 어떤 그런 도입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무이구곡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무이구곡가에다가 무이구곡가에 뭘 담았다네. 무이구곡가에 자신의 성리학의 세계를, 자신이 개척한 성리학의 세계를 담아서 시로 표현한다네. 그러니까 자신이 도달한 이제 주자가 개척하고 도달한 경지를 뭐를 한 거야? 도달한 경지를, 개척한 성리학의 경지를, 도달한 성리학의 경지를 압축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 무이구곡가가 바로 이 주자의 성리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이구곡가. 그래서 무이구곡가가 이분이 무이구곡가. 자, 무이구곡가다. 그러면 무이구곡. 자, 그래서 여기 이 절경, 여기 한번 무이구곡가에다는 이 절경을 한번 보면 이런 절경이죠, 절경. 어쨌든 이게 무이구곡이라는 건 뭐예요? 이 굽을 꼽자니까 9번 굽어졌다는, 강이 9번을 굽어서 가는 거죠. 굽을 해서 9번의 굽을 돌아가는 무이구곡이다라고. 무이구곡가는 중국 푸젠성, 바로 복건성 무이산 계곡의 9굽이의 경치를 읊었다. 무이산 푸젠성의 제일 명산으로 36개의 봉우리와 99개의 동굴이 있는 아주 절경이다. 뭐 그런 겁니다. 남송 때의 성리학의 대가 주희는 1183년 무이구곡의 제5곡의 무이정사를 짓고 무이정사 자병을 썼으며 이듬해 무이구곡가를 무이구곡도가를 썼다. 무이구곡도가는 첫 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무이구곡의 산과 물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자연 묘사를 주로 하지만은 그 안에 도학, 바로 주자, 성리학을 공부하는 단계적 과정을 내용으로 품어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이구곡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무이구곡가라고 하자면 무이구곡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이구곡도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주자가 자신의 성리학의 경지를 이 무이구곡가로 표현을 할 때에 이렇게 주자가 여기 무이구곡의 제5곡에다가 무이정사를 지어놓고 이 학문을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이 모습 자체가 성인의 도를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야 무의구곡의 제5정사, 저 곡에 저 무의정사를 지어놓고 이 학문적 세계를 이렇게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을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 평범한 사람이 일종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학문으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수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학문을 통해서 수행하는 과정을 이걸 표현해 주니까 굉장히 여기에는 심오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리학으로 이렇게 결집을 해내가지고 세상에 펼쳤기 때문에 또 세상에 이렇게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이 주자가 이 무의국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신묘한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의국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엄청난 사실은 그게 있는 겁니다.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야, 이 양반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자신이 그렇게 한 거를 무의구곡가라고 이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경지를 펼쳤다는 거는 이거 정말 신묘한 사람이구만. 야, 대단하다. 이건 참 한마디로 성리학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구만. 이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동을 사실 받습니다. 신묘하다는 그 느낌을 받네. 와, 엄청나다. 대단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과연 조선의 유학자들로부터 숭앙을 받을 만한 어떤 이 호연직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 엄청난 기운이 풍겨 나온단 말이에요. 속에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은 조선 중기에 와서야 이황과 이에 의해서 주자의 사상과 작품들이 완전히 소화 흡수되었다. 이 무의구곡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주자가 이렇게 무의산에 무의구곡 거기서 무의정사를 지어놓은 이렇게 학문을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유학자들이 성리학자들이 말이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네 서원이나 자기네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앞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자기를 뭐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주자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주자화 시켜가지고 주자를 숭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무의구곡도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다는 무의구곡도. 그러니까 무의구곡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무의구곡 무의산이지만은 이걸 그림으로 그렸다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또 그려가지고 왜 무의구곡에 가볼 수가 없으니까 학자들이 무의구곡도를 이렇게 무의구곡도를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이제 서원이나 유학자들이 모이는 서원이나 집에다 붙여놓는다. 그래서 그것이 요게 조선시대 처음 이게 나온 1562년에 1620년 사이 이성길이라는 분이 그린 이게 아마 첫 번째 그린 무의구곡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무의구곡도를 이렇게 이게 무의구곡 우리 조선시대에 또 이렇게 그려가지고 주자를 숭상하면서 마음으로 숭상하면서 성리학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유학자들이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학풍들이. 그래서 그것이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도 이러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기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의구곡, 이 무의산에 있어서 정사를 지어놓고 이렇게 무의구곡의 그런 거를 이치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묘함이 여기에 어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라는 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무의구곡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이게 그 중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내가 무이산에 가볼 수는 없고 무이산 그 경치를 그린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안에다가 붙여놓고 공부를 해. 예? 이렇게 하자. 해서 이제 성리학자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의구곡도가 또 이제 조선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베껴가지고 또 그려.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가 전래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현존하는 작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1592년 선조 25년에 이성길이 그린 무의구곡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은 당시에 그 이황과 그러니까 태계 이황과 이율곡 당시에 무의구곡대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무의정사는 주자가 자신의 은거처인 무의산 인근에 제5곡에 지은 건물로 조선의 학자들은 이곳을 주자의 학문적 발원처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인식을 해서 16세기 조선의 학자들은 주자 성리학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주자학의 발원처이자 본산으로 인식된 무의산을 배경으로 한 무의구곡과 주자가 건립한 무의정사 등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고 주자학에 심취했던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무의산은 학자의 이상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학자들은 서적을 통해서 무의정사가 그려진 무의구곡도를 접했고 주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를 널리 유통시켰으며 주자에 대한 절실한 존중의 태도를 담아 여러 편의 찬시를 남겼다. 이렇게 찬양하는 시를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요런 거를 갖다가 또 모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네. 그래서 무의정사에 대한 조선학자의 높은 관심은 뭐냐면 이황은 무의구곡도를 접하고 난 뒤에 존중의 마음을 담은 글을 남겼고 그러니까 주자가 건립한 서원의 체제를 받아들인 조선 서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황의 문화에 있었던 정구라는 사람도 이런 인식선상에서 무을구곡이라는 은거공간을 실현시켰다. 자, 이렇게 이황도 이랬고, 그 다음에 서인 노론계의 학자들은 주자의 이상형을 구현하는 시도에 더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뭐라 그래? 고산구곡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명민은 고산구곡을 계승해서 송시열은 화양구곡. 자, 그래서 우리가 이는 고산구곡. 이게 뭐야? 이게 모방을 한 거죠, 모방. 자, 우리가 조선 유학자들이 주자의 무의구곡을 모방을 해서 이는 고산구곡 시를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송시열은 화양구곡. 송시열 화양구곡이더라고. 화양구곡.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송시열은 만년에 충청도 청주 화양동에 있는 화양구곡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그거 죽자 문인들은 이곳에 화양동 서원을 건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송시열은 이 화양구곡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주자하고 자기가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자기 학문을 이렇게 한 것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 무의구곡이라고 하는 이런 이치가 굉장히 엄청난 조선 유학자들의 마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유학 학문에 몰두를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선비의 학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무의구곡가가 바로 구물영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무의구곡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무의구곡가는 주자대전 권 9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제목은 순해 갑진년 2월에 정사의 한거로에 거처하다가 장난삼아 무의도가 열수를 지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무의산 산속에 신선이 살고 있고 그 산 아래 찬 냇물 굽이굽이 맑아라. 그 속에 멋진 경치 하시고 싶었거든.
뱃노래도 가라 조용히 들어보소 하면서 이렇게 10개의 이렇게 구절로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10개.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조용히 들어보소. 이렇게 하면 도입부잖아요. 그러니까 9개가 실제 구곡을 된 내용이고, 첫 번째 도입부라. 그래서 그러니까 10체 구용의 이치를 투하용을 해가지고 이걸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의구곡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의구곡이라는 말 자체가 궁을영부를 따른 그러니까 무의구곡이라는 말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무의구곡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구곡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의구곡이 바로 궁을영부의 성리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유학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 선생의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학의 핵심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늘님과 만날 때 그 궁을영부와 그 21자 주문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국대도를 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이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핵심인데, 이 유학, 그러니까 조선 유학, 그러니까 원래 그 조선 유학뿐만 아니라 이 원래 주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서 그 주자가 자신이 그 학문적 경지를 표현한 무의구곡가라고 하는 무의구곡가가 사실은 궁을영부의 성리학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도올 선생도 이거는 몰라요. 도올도 몰라. 이건 도올도 모르는 얘기다라는. 도올도 모르는 얘기. 성리학 얘기다는. 도올도 모르는 성리학 얘기를 제가 해주는 겁니다. 도올 선생도 이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올 선생은 궁을영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설마 무의구곡이라는 말이 궁을영부인지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궁을영부가 왜 무의구곡이 왜 궁을영부와 같은 것이냐,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무의구곡이라는 이 네 글자 안에 답이 딱 있습니다. 무의구곡은 궁을영부, 이런 말이 딱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이 무의구곡이라는 네 글자가 궁을영부를 표현한 그 글자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어요? 아니, 제 강좌를 계속 들으셨으니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가 뭐를 뜻하는 거겠어요? 무가. 무라고 하는 것은 현무의 무죠. 현무의 무. 그렇죠.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해석을 해보면, 무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현무를 뜻하는 거다. 현무. 그렇죠? 현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이게 현무라고 그랬잖아요. 현무. 그래서 이 현무가 우리가 사신도상에서 사신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신도에 보면은 남쪽에 북쪽에 북현무가 있잖아요. 그럼 북현무에 뱀 두 마리가 있잖아요. 뱀 두 마리를 등사라고 하는 겁니다. 등사. 이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 두 마리가 사실은 현무의 등사예요. 등사. 자, 등이니까 이거는 오를 등자, 사라고 하는 뱀사자, 등사라고 하는 등사라고 하는 거예요. 뱀사. 이거는 요 두 마리 뱀이 뭐라고요? 등사라고 하는 거예요. 등사. 그러니까 등사가 꼬여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두 마리 뱀, 음과 양이죠. 그리고 그것이 음양이 꼬여서 돌아가는 형상을 등사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현무가 그러니까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요게 바로 그런 상이라고 그래. 그래, 요게 밑에 현무 거북이가 있는 거 아마 거북이 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등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는 현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궁을영부가 작동을 할 때 여러분에는 뭐예요? 현무가 작동을 하는 거죠. 현무가 작동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자, 여기에 이자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뭐라고 해요?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 이는 뭐냐? 이게 굉장히 쉬운. 이거는 진짜 제가 우주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왜 동이라고 하는지 그 말 자체도 이해를 못 하시고 있다고요, 사실은. 이라는 이거를 제가 알아내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이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내는데 이게 쉽게 진짜 정보 공개를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를 정보 공개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비밀이에요, 비밀. 감춰진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인데도 이거를 뭐 알아들으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으니 답답하네. 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게 이에 요게 이.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알이라고 그래. 우주알이 형성되는 우주알 속에 우주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요게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는 뭐예요? 이는 대잖아. 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 큰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이 양쪽 팔다리 벌리고 두 다리를 벌린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게 사람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사람. 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대인. 그리고 여기다 궁이잖아요. 대궁의 큰 활이 바로 이란 말이에요. 대궁이 바로 뭐예요? 우주알이에요. 우주알. 그 우주알 속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야? 대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대인이 뭐야? 뱀에 감겨 있잖아. 이렇게 뱀에. 궁에 감겨 있잖아. 이게 대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자가 현무가 몸에서 작동을 하면서 이라고 하는 그 우주알이 태극으로서 그 형상화돼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를 주자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궁울영부란 말이에요. 이게 궁울영부. 자, 그럼 구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는 뭐야? 구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9개, 구신까지 가잖아요. 구신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최순 선생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구수까지 갔잖아요. 구 경신에 득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건 뭐야? 득도하는 경신을 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동안에 곡이라고 하는 건 뭐야? 굽이 친다는 거네. 굽을 꼽자니까 굽이 쳐나간다. 굽이 지금 이게 이 과정 자체가 이 안으로 보면은 이 뱀이 안에 있는 용뱀이 어때요? 용뱀이 용담의 용뱀이 굽이 쳐서 올라가는 게 요게 지금 뭐야? 굽이 올라가는 게 구곡이죠. 이게 구곡. 그래서 경신 득도했다고 하는 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9번째 득도했다. 경신 득도. 그러니까 무의구곡은 뭡니까? 무의구곡이 바로 최순 선생이 득도한 그 위치를 무의구곡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구곡이 바로 그 궁울영부고 궁울영부가 바로 무의구곡이에요. 그러니까 무의구곡 그 주자가 표현하는 무의구곡은 궁울영부를 유학적인 관점에서 표현해준 말이 바로 무의구곡이다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죠.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조선의 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맨날 뭔가 무의구곡에 뭔가는 있는 것 같으니까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주자를 추종을 했지만은 왜 그게 그 영감을 주는 어떤 엄청난 그런 것인가를 뭔가는 있으니까 그렇게 애들 공부를 한 거예요. 하지만은 정작 그 뭔가를 아는 거는 아니죠.
제가 오늘날 그 비밀을 제가 풀어드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돌 선생도 이거는 모르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도 뭐야? 유학이라는 것도 국물영부의 한 지파야. 기독교 또 국물영부의 지파듯이 지류야 지류. 다 국물영부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유교도 국물영부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야. 그게 다 성리학도.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